혈소판제 관련 주요 임상연구 소개 2.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개발된 강력한 항혈소판제인 프라수구렐과 티카그레룰에 관련된 중요한 임상 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에 있어서 이중 항혈소판 요법의 유지기간과 관련된 임상 연구들에 대해서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관상동맥 질환의 치료 영역에서 항혈소판제를 이용해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약물치료 요법이라는 것을 여러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대규모 임상 연구들을 통해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이용한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의 효과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들과 관상동맥 중재술로 치료한 모든 허혈성 심질환 환자들에게서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클로피도그렐의 약동학적 약점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소판의 활성화가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프라수구렐과 티카그레룰과 같은 강력한 P2Y12 수용체 저해제가 개발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라수구렐과 티카그레룰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시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표준 치료 지침은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질환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허혈성 심질환의 재발은 1년이 지나도 지속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적용하는 기간을 1년 이상 연장시키는 것이 유효한지 알아보는 대규모 임상 연구들이 시행됐으며 이번 시간을 통해 이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라수구렐의 효능과 부작용은 무엇이고 티카그레룰의 효능과 출혈 위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유지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더 강력한 P2Y12 억제제 프라수구렐. 프라수구렐은 클로피도그렐 활성화에 필요한 2단계 간내 대사 과정을 1단계로 줄임으로써 클로피도그렐보다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혈소판 억제능을 보이는 약제로 간내와 효소의 돌연 변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라수구렐의 효능은 트리톤 팀이 38 연구와 트릴로지 ACS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습니다. 각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리톤 팀이 38 연구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이용한 이중 항혈소판제 요법을 사용하더라도 상당수의 환자들은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재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하지만 그중에 클로피도그렐의 약동학적인 문제점이 재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트리톤 팀이 38 연구는 클로피도그렐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혈소판 억제 효과를 보이는 프라수구렐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의 재발 방지에 유효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연구입니다. 트리톤 팀이 38 연구는 관상동맥 중재술로 치료한 팀이 위험 점수가 3점 이상인 불안정형 협심증 또는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 또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13,608명의 환자들은 아스피린과 함께 프라수구렐 부하 용량 60mg과 유지 용량 10mg 또는 클로피도그렐 부하 용량 300mg과 유지 용량 75mg을 각각 복용하였습니다. 연구의 1차 목표는 평균 12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등의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프라수구렐은 허혈성 심장 사건의 발생률을 19%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프라수구렐은 심근경색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사망률 감소 효과나 뇌졸중 감소 효과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프라수그레를 이용한 강력한 혈소판 억제는 출혈의 위험도 또한 32% 증가시켰습니다. 출혈의 위험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라수그렐은 클로피도그렐보다 순수 임상적 효용성을 13%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연구 결과와는 달리 일부 환자군에서는 프라수그렐의 효과가 클로피도그렐보다 우수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체중 또는 고령 환자에서 프라수그렐은 클로피도그렐과 유사한 순수 임상적 효용성을 보였으며 뇌졸중 또는 일과성 뇌허혈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오히려 프라수그렐이 클로피도그렐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리톤 티미 38 연구는 프라수그렐의 효과를 처음으로 증명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관상동맥 중재술로 치료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에게 프라수그렐이 클로피도그렐보다 더 우선 사용해야 할 약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프라수그렐 사용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체중이나 고령 환자에서 프라수그렐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용량의 프라수그렐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트릴로지 ACS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는 관상동맥 중재술로 치료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입니다. 하지만 과거 연구에서 이중 항혈소 판제요법은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치료법은 치료 방법과 무관하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에게 이중항 혈소 판제요법을 1년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지 않고 약물 치료가 계획된 환자에도 프라수그렐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트리톤 티미 38 연구에서 프라수그렐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고령자나 저체중 환자에서 5mg의 저용량 프라수그렐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제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약물 치료가 계획된 BST 분절 상승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 9,326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입니다. 그중 7,423명은 75세 미만의 환자였습니다. 프라수그렐군에 배정된 환자는 30mg의 프라수그렐을 부하 용량으로 사용 후 10mg을 유지 용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단, 저체중 또는 고령 환자에서는 프라수그렐 유지 용량을 5mg으로 감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클로피도그렐군으로 배정된 환자는 300mg의 클로피도그렐을 부하 용량으로 사용하고 75mg을 유지 용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저용량 아스피린도 함께 복용하였습니다. 연구의 1차 목표는 75세 미만의 환자에서 프라수그렐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등의 주요 심혈관 사건 예방에 클로피도그렐보다 우수한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평균 17개월 동안 연구약물을 복용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연구기간 동안 프라수그렐군에서는 13.9%, 클로피도그렐군에서는 16.0%의 주요 심혈관 사건이 발생하여 양 공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요 출혈 사건 또한 양 공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유효성 분석에서 약제 복용 후 1년까지는 프라수그렐의 효과가 없었지만 1년 이후에는 클로피도그렐보다 우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전체 환자들을 포함한 분석에서도 프라수그렐은 클로피도그렐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관상동맥 조영술 여부에 따른 분석을 시행했을 때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혈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 환자군에서는 프라수그렐이 우월한 효과를 보였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프라수그렐의 효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릴로지 ACS 연구를 통해 약물 치료를 시행 예정인 환자에서 프라수그렐의 효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표준 치료 지침은 약물 치료를 시행 예정인 환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관상동맥의 상태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서 프라소그레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소그레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후 주요 심혈관 사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살펴볼 페가수스 티미 54 연구가 계획되었습니다. 강하고 안정적인 티카그레롤. 티카그레롤은 프라소그렐이나 클로피도그렐과 같은 티에노피리딘 계열의 약물과 달리 간내 대사 과정이 필요 없는 활성형 약제입니다. 또한 티에노피리딘 계열의 약물이 P2Y12 수용체와 비가역적인 결합을 하는 데 반해 티카그레롤은 P2Y12 수용체의 구조적인 변형을 일으키며 가역적인 결합을 통하여 ADP에 의한 P2Y12 수용체 활성화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티에노피리딘계 약물을 중단 후 약 5일이 지나야 혈소판 억제 효과가 없어지는 데 반하여 티카그레롤은 중단 후 48시간 내에 약효가 없어집니다. 티카그레롤의 효능은 플라토 연구를 통해 잘 규명되었습니다. 먼저 플라토 연구입니다. 티카그레롤은 클로피도그렐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혈소판 억제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짧은 반감기를 가지는 약제로 약효의 역전이 빠르고 가역적인 P2Y12 수용체 억제 효과를 보이므로 출혈의 위험도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플라토 연구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티카그레롤이 클로피도그렐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입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18,624명의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연구약제 및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티카그레롤군에 배정된 환자들은 아스피린과 함께 티카그레롤 180mg을 부하 용량으로 복용하였고 유지 용량으로 90mg을 하루 2회 복용하였습니다. 클로피도그렐군으로 배정된 환자들은 부하 용량 300mg과 유지 용량 75mg을 각각 복용하였습니다. 연구의 1차 목표는 평균 277일 동안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혈관계 사망,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등의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티카그레롤은 1차 목표인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을 클로피도그렐보다 16% 감소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티카그레롤이 혈관계 사망률을 21%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티카그레롤은 클로피도그렐과 비교하여 출혈 사건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카그레롤은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플라토 주요 출혈과 티미 주요 출혈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습니다. 티카그레롤은 첫 1주째 3초 또는 5초 이상의 심실 휴지가 더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섬액 관련 주요 사건의 증가와는 무관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카그레롤군에 배정된 환자들 중 13.8%에서 약제와 관련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호흡곤란으로 인한 약제의 중단 또한 클로피도그렐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플라토 연구는 티카그레롤의 효과를 처음으로 증명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티카그레롤은 급성관상 동맥증후군 환자들의 치료에 1차적으로 권고되는 약제가 되었습니다. 티카그레롤은 치료 방법에 관계없이 클로피도그렐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여 프라소그렐과는 달리 약물 치료가 예정된 환자에서도 1차 약제로 권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환자에서 출혈의 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급성기에 섬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이로 인해 티카그레롤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까?
이중 항혈소판지 요법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들의 급성기 치료에 큰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장기적으로 매년 약 5% 정도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합니다. 특히 1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스텐트 삽입 후 1년이 지나도 스텐트 관련 재발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병변에서도 재발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으로 스텐트와 무관한 허혈성 심장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유효한지 알아본 여러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잘 구성된 뎁트와 페가수스 팀이 피프티포 연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뎁트 연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뎁트 연구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삽입 후 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텐트 혈전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은 여러 연구에서 관상동맥 중재술 이후 발생하는 중단기 스텐트 혈전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중 항혈소 판지를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장기 스텐트 혈전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유지할 경우 필연적으로 출혈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대규모 연구를 통해 위험 편익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뎁트 연구는 스텐트 삽입 후 1년 이상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유지할 경우 스텐트 혈전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연구입니다. 뎁트 연구는 허혈성 심질환으로 스텐트를 삽입 후 1년 동안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유지한 환자들 중 허혈성 심장 사건이나 출혈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9,961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모든 환자들 중 이중 항혈소 판지군에 포함된 환자는 표준 용량의 티에노피리딘계 약물과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였고 위약군에 배정된 환자들은 저용량 아스피린과 위약을 복용하였습니다. 연구의 1차 목표는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18개월 더 유지하였을 때 사망,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등의 주요 심혈관 사건과 스텐트 혈전증이 줄어드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출혈 사건의 발생은 구스토 기준으로 중등도 이상의 출혈이 발생할 때로 정의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기간 동안 이중 항혈소 판지를 유지한 환자들에서는 4.3%, 아스피린 단독요법을 시행한 환자들에서는 5.9%의 허혈성 심장 사건이 발생하여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18개월 더 유지할 경우 주요 심혈관 사건을 29%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은 스텐트 혈전증을 71%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중 항혈소 판지를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주요 출혈 사건을 61%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중 항혈소 판지를 사용한 환자에서는 유의하게 비심장성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암과 연관된 사망률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뎁트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스텐트의 종류에 따라 장기 항혈소 판지 요법의 효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를 사용한 환자에서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18개월간 유지할 경우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을 약 5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2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로 치료한 환자에서는 장기간의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이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뎁트 연구는 1년 이상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유지할 경우 스텐트 혈전증을 비롯한 주요 심혈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출혈 사건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표준 진료 지침은 허혈성 심장 사건의 위험도가 매우 높고 출혈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분의 환자에서만 선별적으로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1년 이상 유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페가수스 팀이 피부티포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근경색증 환자들은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의 표준 권고 기간인 1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인 재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플라토 연구에서 아스피린과 티카그레로를 이용한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이 심근경색증 환자들의 주요 심혈관 사건을 16% 감소시켰으며 심혈관계 사망률을 21% 감소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근경색증 환자들에서 티카그레로를 이용한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1년 이상 유지했을 때 장기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페가수스 팀이 피부티포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페가수스 팀이 피부티포 연구는 1년에서 3년 내에 심근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50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심근경색증 발생 후 연구에 참여하기까지 평균 기간은 1.7년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심근경색증의 병력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당뇨병, 심근경색증의 재발, 다혈관 관동맥 질환, 만성 콩팥병 등의 추가 위험인자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21,162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연구 약제 및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티카그레롤군에 배정된 환자들은 저용량 아스피린과 함께 티카그레롤 90mg을 하루 2회 또는 60mg을 하루 2회 복용하였고 위약군으로 배정된 환자들은 동일한 모양의 위약을 복용하였습니다. 평균 33개월 동안 연구약제를 복용하였으며 티카그레롤군과 위약군 간의 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1차 목표였습니다. 주요 출혈 사건은 팀이 주요 출혈로 정의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티카그레로를 이용한 이제양 혈소판지요법을 33개월 동안 유지할 경우 허혈성 심장 사건을 약 15% 감소시켰으며 티카그레롤 용량에 따른 효능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카그레롤 90mg 사용자에서는 2.7배, 60mg 사용자에서는 2.3배 출혈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플라토 연구의 결과와 같이 티카그레롤은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액과 통풍의 위험도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본 연구의 출혈 사건 결과 자료를 확인하세요. 페가수스 팀이 피부티포 연구는 고위험군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티카그렐로를 이용한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주요 심혈관 사건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출혈의 위험도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티카그렐롤 사용에 따른 순수 임상 효능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으며 허혈성 심장 사건의 위험도가 매우 높고 출혈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분의 환자에서만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이중 항혈소판지요법 유지 기간에 관한 메타 분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허혈성 심장 사건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출혈의 위험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위험 편익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약제 유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장기간의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었지만 그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까지 시행된 대규모 연구들을 종합한 여러 가지 메타 분석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잘 구성되었고 중요한 연구들을 모두 포함한 우델의 메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타 분석은 장기 이중 항혈소판지요법과 아스피린 단독요법을 비교한 전향적 무작위 연구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메타 분석에는 심근경색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만이 포함되었으며 관찰 연구 또한 제외되었습니다. 분석에는 카리스마 연구 대상자 중 심근경색의 병력이 있는 환자, 프로디지 연구, 알틱 인터럽션 연구, 뎁티 연구, 데스레이트 연구, 페가수스 팀이 피포티포 연구 등에 참가한 총 33,435명의 환자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연구약제 및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심근경색증 발생 후 1년 이상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유지한 환자들과 1년 후 아스피린 단독요법으로 치료한 환자들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카리스마 MI 연구, 프로디지 연구, 데스레이트 연구는 클로피도그렐을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으로 사용했으며 뎁티 연구와 알틱 인터럽션 연구는 클로피도그렐과 프라수그렐을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페가수스 팀이 피프티포 연구는 티카그레롤군을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중 항혈소판지요법과 아스피린 단독요법에 따른 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이 연구의 1차 목표였습니다. 주요 출혈 사건은 각 연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아스피린 단독요법보다 주요 심혈관 사건을 2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심혈관계 사망률 또한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기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은 주요 출혈 사건을 7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순수 임상적 효능의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습니다. 우델 등의 메타 분석은 현재까지 시행된 주요 임상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의 유효성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 분석에서 심근경색증 환자들에게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주요 심혈관 사건의 감소와 함께 상응하는 주요 출혈 사건의 위험도 또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순수 임상 효능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표준 치료 지침에서는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은 1년간만 유지 후 아스피린 단독요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데이트 연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의 적절한 사용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관상동맥 중재술에 사용되는 기술과 기구의 발전입니다. 1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는 기술적인 제한으로 인해 1년 후에도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도가 사라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 약물 방출 스텐트의 등장과 함께 장 단기 스텐트 혈전증의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중 항혈소판지의 사용 기간을 줄이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전형 협심증의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기간은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게 되었지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12개월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이 표준 치료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데이트 연구는 급성 관동맥 증후군 발생 후 약물 방출형 스텐트로 치료를 시행한 환자들에서 6개월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의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국내 31개 병원에서 시행된 연구입니다. 따라서 연구 대상 환자군은 관상동맥 중재술로 치료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입니다. 관상동맥 중재술로 치료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중 1년 이상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이용한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12개월 이상 유지한 환자들과 6개월 유지한 환자들을 비교하였습니다. 12개월 요법에 배정된 환자는 아스피린과 P2Y12 억제제를 이용한 이중 항혈소판지요법을 12개월 이상 유지하였으며
6개월 요법에 배정된 환자는 6개월 동안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유지한 후 P2Y12 억제제를 중단하고 아스피린 단독 요법을 나머지 연구기간 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환자 중 약 19%에서 티카그레롤과 프라수그렐과 같은 강력한 P2Y12 억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작위 배정 후 18개월 동안 양 공간의 사망, 심근경색증 또는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비교하는 것이 1차 연구 목표였습니다. 주요 출혈 사건은 발크 기준으로 2단계 이상의 출혈 사건이 발생할 경우로 정의하였습니다. 6개월 요법이 12개월 요법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기본 가설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총 2,712명의 급성관상 동맥증후군 환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6개월 요법에 배정된 환자들은 평균 6.1개월 동안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사용하였고 12개월 요법에 배정된 환자들은 평균 17.7개월 동안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유지하였습니다. 18개월 동안의 연구기간 동안 양 공간에 발생한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사용할 경우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이 12개월 요법을 사용할 때보다 약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6개월 단기 요법을 시행할 경우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이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계열 분석에서 이중 항혈소 판지를 중단한 6개월 이후에는 6개월 단기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시행한 환자에서 12개월 요법을 시행한 환자들보다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이 약 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요 출혈 사건은 6개월 요법에 배정된 환자에서 31% 적게 발생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스마트 데이트 연구는 허혈성 심장 사건의 위험도가 높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에게 6개월 단기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적용 가능한지 알아본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단기 6개월 이중 항혈소 판지를 사용하더라도 12개월 이상 이중 항혈소 판지를 유지할 때와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근경색증의 발생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중단한 후 심근경색증의 발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6개월 단기 이중 항혈소 판지를 사용할 경우 심근경색증의 재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6개월 단기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사용하더라도 출혈의 위험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결과를 감안할 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들에게 6개월 단기 이중 항혈소 판지 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주요 임상 연구의 요약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봅시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항혈소 판지에 관련 주요 임상 연구들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맥경화와 허혈성 심질환의 약물 치료 중 하나인 항혈소 판지와 관련된 임상 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트리톤 팀이 38 연구는 프라수그렐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여준 연구입니다. 프라수그렐은 관동맥 중재술로 치료한 급성관 동맥 증후군 환자들에게서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지만 출혈의 위험도 또한 증가시켰으며 저체중 또는 고령 환자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뇌졸중 또는 일과성 뇌허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클로피도그렐보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트릴로지 ACS 연구에서 나타난 프라수그렐의 제한점으로 인해 약물 치료가 예정된 급성관 동맥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는 프라수그렐이 추천되지 않습니다. 또 플라토 연구에서 티카그레롤은 주요 심혈관 사건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면서도 출혈의 위험도는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티카그레롤 역시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과 무관한 출혈의 위험도는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 밖에도 이중 항혈소판제요법의 유지기간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간 이중 항혈소판제를 유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출혈 위험도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항혈소판제요법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것은 주요 심혈관 사건의 예방에는 유효할 수 있지만 출혈 사건의 빈도를 그에 상응하는 만큼 증가시키므로 재발의 위험도는 높고 출혈의 위험도는 낮은 일부 환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국내에서 스마트 데이트 연구가 진행됐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특히 심근경색증 환자들에게 이중 항혈소판제 사용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심근경색증의 재발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출혈 사건이 발생하거나 출혈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항혈소판제 관련 주요 임상연구 소개 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학습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의 핵심 정리 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혈소판제 관련 주요 임상연구 소개 2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맥경화 가이드라인 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